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전에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의학이나 아니면 요 중독 심리 아니면 청소년 특성과 관련해서 도박 문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올려주시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Q&A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좀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은 저희가 그 청소년 도박 문제의 관점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독이라는 어떤 질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행동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계성 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뭐 저야 정신과 전문이니까요. 당연히 도박 중독은 중독이라는 질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중독을 진료하면서 중독에 대한 그 정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중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오늘 5만 원만 베팅해야지 했는데 10만 원 베팅하거나 오늘 소주 한 병만 먹어야지 했는데 두 병을 마시거나 나 2시간만 PC방 갔다 와야지 했는데 3시간 만에 오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중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독은 이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질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소년기가 이제 뇌가 이제 아주 빨리 성숙하고 발달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때 이 도박과 관련된 승부의 자극이나 도박과 관련된서 돈을 따는 이 쾌감의 자극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경험한 자극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도박의 자극을 경험시켜서 이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빨대를 꽂고 열심히 쪽쪽 빨아먹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그 질문이 관점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도박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독에 빠지면 뇌가 변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에 이 승부의 자극에 노출이 되거나 쾌감의 자극에 노출이 되면 이게 뇌가 마비되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가뜩이나 이제 미약한 전두엽 기능하고 과도한 이제 감정과 쾌락 회로의 반응을 보인 곳이 전부 다 마비돼 버려서 이게 청소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이제 강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 질문 주실 거죠? 물질 중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맞습니다. 이게 물질 중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도박은 그 어떤 특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뇌의 그 경험을 이제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특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해서 뇌 발달이 조금 멈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알코올이나 마약은 이게 뉴로톡신 신경독으로 작용해서 뇌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뇌에 취약한 부분들이 손상돼서 이 뇌 발달 미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형상을 보이고 회복도 사실 더 이 물질 중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성인의 중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는 이제 미성숙한 전두엽을 더 미숙하게 만들고 강력한 변형계와 쾌락회로를 더 강력하게 기능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더 심각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더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더 의존적이어서 백마탄 왕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술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또 뻔히 10분 뒤에 들통날 거짓말도 뻔한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관찰이 되고요. 또 분노 조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이 공감 능력이 저하돼서 이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느끼는 이 반사회성과 폭력의 문제가 성인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청소년기는 뇌가 또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성인에 비해서 그 입원 중인 대상자들을 보면 회복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이 병식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은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에 비해서 좀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뇌 발달과 도박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중에 청소년의 심리적인 발달과 도박 문제가 어떻게 또 연관되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도박에 빠지게 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있을지 고 전영비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리적인 특성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도박하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이 심리적인 어떤 특성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더 도박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어떤 매력, 심취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 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형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 또래 집단의 어떤 압력이 이때 도박으로 빠지는 어떤 출입구 역할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스파츠 토토나 이런 걸 통해서 따는 경험들, 되게 이런 경험들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따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자신한테도 지금 돈이 필요하고 옆에서 보면 자꾸 따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또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 때문에라도 이렇게 도박에 손을 대는 어떤 출입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그런 환경과 맞물려서 청소년 도박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기질적으로 감각 추구적인 어찌 보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불안해하는 이런 특성이 또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그게 딱 맞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 스릴도 있고 잃었을 때 그 충격도 크지만 땄을 때의 어떤 쾌감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 자극으로 보면 순수성이 너무 자극적인 거죠. 그래서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질적인 특성, 자극 추구적인 성향, 위험에 대한 불안도 낮은 거 이런 심리적인 특성이 더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이게 청소년 상담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 자기 결정 심리학 이론에 보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동기죠. 근데 그 심리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 정체성을 잡아내려고 자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 청소년기는 그게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율성이 충족될 때 아이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기에 보면은 학업 이게 환경이라는 게 모든 스케줄이 부모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마련된 스케줄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학업에 대한 어떤 취미나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기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자기 자율성을 주장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임이나 도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선택은 자율적으로 선택했지만은
도박을 하는 순간 도파민에 의해서 뇌가 중독되면서 선택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의존되어 가면서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어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그 상황.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자율성을 원하면서도 의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에 어떤 접근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 목표에 대한 고민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접근할 때 그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삶의 자기가 살아가면서 뭐가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의 목표를 세우는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 이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다음 질문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데요. 그 도박 문제를 청소년을 만나다 보면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쉽게 도박을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발적이거나 저항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 내담자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 동기를 높이고 또 자발적으로 변화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갖다가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봤는데요. 도박에 중독된 분들을 보면 마음이 선택해서 그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알코올 중독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이 뇌가 중독되기 때문에 자기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현실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뇌 과학을 이용해서 뇌 도파민 체계에서 뇌 회로가 어떻게 재편되기 때문에 내가 욕구가 올라오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야말로 아까 마비된다고 그랬죠. 기능을 못 해요. 변형계의 충동, 여기에서 모든 행동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면은 이게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게끔 수용하게끔 해야 치료가 시작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이고, 대부분 청소년들이 현재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반자발적으로 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알코올, 마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반자발적으로 오는 게 많은데, 근데 저항적이라는 거는요,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저항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저항이 있을 리가 없죠.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 뭘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헤아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실에서도 교육장에서와 같이 내담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잠시라도 내담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걸 인정하면서 잠시 가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내담자들도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 조정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옆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럴 때까지 좀 상담자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도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고통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기쁨도 빨리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중독이 되고 빨리 이걸 끝내려고 하니까 회복이 느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상담자가 일부러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순간 저항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떤 목표나 방향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상담에서 말하는 라포 형성하고 일맥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게 형성이 됐을 때,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방향을 틀어간다. 그때 가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자꾸 교과서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억지로 막 이 방향을 잡고 이러면요, 내담자는 환자 역할만 하고
상담자는 상담자 역할만 하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내담자가 원하는 그 방향하고 나하고 조율시키는 작업이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상담 기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어서 이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도박 문제를 더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창민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청소년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변한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발달이라는 거는 그 과정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발달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정 환경 같은 경우엔 부모님들의 무관심이나 방임, 아니면 반대로 뭔가 지나친 간섭이나 아니면 학업에만 치중된 그런 피드백들이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대입에 굉장히 초점화되어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일률적이죠. 어떤 성적으로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양한 어떤 성취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환경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사실 생각보다 어디서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약간 건전한 놀이 문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하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기체적인 욕구,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개인 고유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들은 상담 내에서 그 내담자와 함께,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현재 환경 문제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실제로 상담 안에서 하고 있다면 내담자의 노력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들, 이제 청소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그 도박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이 이제 주로 하는 도박은 온라인 도박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도박들인데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친구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이 문제인지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이거 재밌는 게임인데 이거 너 회원가입해주면은 너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10만 원씩 준대. 그걸 이제 온라인 꽁무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됐다가 갑자기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청소년의 양대 효과와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효과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또래 집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어떤 청소년의 특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이 특히 온라인 도박이 잘못됐다 혹은 불법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사전적 교육, 즉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그 청소년 도박 문제 원인과 영향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다음 이제 질문은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치료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도박으로 생긴 뇌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벼운 상태면 이게 상담으로 치료가 되나? 그리고 만약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면 효과나 부작용이나 예후는 어떤가? 이런 부분이 정신의학에서 질문을 주신 부분입니다. 이계성 원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벼운 상태에서 치료를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이제 심각해지고 나서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면 상담으로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상담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모든 치료가 단도박 모임 촉진 치료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모임에 가서 회복자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들이 치료를 시작하게 될 때 대개는 이제 과도한 빚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빚 때문에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었거나 도박 행위로 인한 뭐 후유증이나 범죄 행위, 사기, 절도 같은 이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부모들이 이제 빚을 좀 갚아주시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면피형으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 보여주기식과 면피형의 치료가 진짜 본인 자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치료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게 제일 힘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쾌감의 자극, 승부의 자극이 으로 인해서 뇌가 마비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결과 예측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결국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 마비된 뇌가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 동안 뇌 발달과 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약물 치료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거들 뿐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약 먹는 시간을 지키고 약을 타러 오기 위해서 외래 약속 시간을 지키고 그런 것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은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ADHD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이제 가족분들이나 대상자한테 얘기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단도박을 하기 위한 뇌 발달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실천 그것이 뇌 발달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을 듣는 것이 치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버리고 치료자의 말을 듣고 단도박 모임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 회복자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회복의 과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치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보다는 저는 이제 집단 상담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박은 못 고치는 불치의병이다. 이게 지금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마음이 잔잔해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재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벽을 쌓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충동과 갈망은 파도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제방을 쌓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관련인데요. 효과적인 도박
그 중독 치료 방법이 있는지, 혹시나 중독을 벗어난 사례나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우리 전영민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여기 질문에 상담을 통해 도박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상에 이것 때문에 자꾸 국회에서도 보면 국회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상담이나 치료나 큰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인지나 행동, 생활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생활이나 행동을,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과 연결된 뇌의 기능들, 활성화 부위들이 달라져요. 뇌를 직접 갈라서 치료할 수는 없지만은 그 뇌의 기능과 관련된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뇌를 재훈련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상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담이든 치료든 그거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법, 이거는 뭐 중독에 의해서 교과서처럼 나오는 건데 가장 훌륭한 치료법은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문가들의 다 약물 치료든 인지행동 치료든 무엇이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상담, 자조, 약물 치료 대표적인 거죠. 그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다만 내담자의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맞추어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다 보면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뭘 수정하려고 할 때에 저항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담자 그 청소년하고의 관계만 잘 형성돼도 치료의 70~80%는 성공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떠도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관계 형성도 제대로 안 되면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갖다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의 공통 요소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왜냐하면은 모든 치료법이 다 효과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램버트라는 심리학자가 그러면 어떤 치료 공통 요소가 있는지를 연구했더니 결국은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전체 치료 효과의 30%를 설명하고 나머지 또 40%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담자의 그 내적 요인을 강점 요인을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치료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와 내담자의 어떤 치료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 내담자의 자원을 끌어내는 작업이 치료자가 할 수 있는 거다. 거기에 집중하면은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그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자면은 집단 상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분들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대화가 기본적으로 힘든 분들은 집단의 어떤 시스템을 그 다이나믹을 해치기 때문에 되도록 좀 그 룰아웃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고 또 어떤 리더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집단의 어떤 효과가 있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또 집단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자조 모임 같은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충동성이 강하고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가야 맞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에서 벗어난 사례,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사례가 자꾸 났냐면은 청소년 중에 이제 상담 사례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가 안 데리고 올 때는 아버지의 관계가 참 문제가 돼요. 어머니가 되게 적극적이고 아버지는 자꾸 뒤로 빠져요. 특히 아들하고 관계가 그런데 그거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 초기에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악화된 시점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저하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자꾸 도박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이 내담자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 힘이, 에너지가 안 나오면 이건 치료가 안 되니까요. 뭐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담사는 그 내담자가 이 상담사하고 얘기를 하면 즐겁고 뭔가 될 것 같고 에너지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잠깐 짚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청소년 경우는 아동기 때에, 요즘 청소년들 뭐 그렇지만은 스마트폰을 보고 그 컴퓨터에서 그 음란물을 보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걸 본 아버지, 유교적인 사상이 철저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들을 갖다가 그냥 쉽게 말해서 발로 밟았어요, 머리를. 그로 인한 아버지가 자기 머리를 밟는, 발로 밟는 그 모습이 아직도 영상에 떠올라서 그 저항적인 반발하고 싶고 자기 자율성이 침해당한 거에 대한 어떤 충동도 생기고, 그래서 도박에 더 빠졌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니까 이 친구가 충동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 올 친구인데 오히려 계속 오더라는 거죠. 오면서 이제 상담자를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도박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함께 노력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그 아픈 부분, 배꼽을 뭔가 짚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탐색하는 과정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목표를 갖다 이 도박을 끊는 데다 목표를 두면은 내담자가 좀 건지럽고 긁어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 중독에서 벗어난 사례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창민 교수님께 질문드릴 부분인데요. 청소년과 부모 상담과 관련된 부분,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 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앞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처음 라포 형성을 위해서 상담사가 피해야 할거나 조금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에게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시도록 하는 게 좀 좋을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아까 전 원장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라포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가 피해야 하거나 혹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저는 인내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그런 공격성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표면적인 행동 이면엔 분명히 그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이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반항적인 모습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도대체 저 아이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어떤 소망 혹은 욕구, 니즈,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들은 좀 아이들에 대한 뭐 일종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마음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행동 혹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데는 사실 이 아이가 그 어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상처나 뭐 또 이제 뭐 심각하게는 어떤 트라우마, 외상,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그 아이의 어떤 진심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내담자가 이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잘 들어줄 수 있는 좀 수용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간 중심 치료를 이제 창시한 칼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 혹은 존중의 대상은
그거를 이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개인의 존재와 그다음에 그 개인이 느끼고 있는 정서, 이거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야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개인이 보이는 행동은 사실 좀 이거는 약간 그 판단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약간 접근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애가 왜 그따위냐, 뭐 이런 식의 존재를 자꾸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말보다는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이제 짚어서 어떤 너의 어떤 이런 특정 행동들은 뭐 엄마가 생각했을 때 혹은 아빠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 행동은 고쳐야 되는 거지. 너라는 존재는 소중하지만 그 행동은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야라고 좀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즉 가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아이 어떤 개인의 문제로 자꾸 이제 치환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치료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주제는 저희가 도박 문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빚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 대리 변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성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리 변제는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빚과 더불어서 이제 법적 문제나 이렇게 당면했을 때 어디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어디까지 책임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경우에 채무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아이가 학교를 나가지 못하거나 학업이 중단될까봐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또 그 대리 변제를 하시는 부분에 마음이 급해지시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 변제와 관련해서 세 분 전문가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계성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믿는 구석이 되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꾸 이렇게 대리변제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것이, 이게 아이의 대상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성인과 달리 어쨌든 대신 협상해 주는 정도의 역할만 조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채 빚을 쓴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사채업자들이 절대 빚 상환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순간 이게 불법 사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과도한 이자의 부분에서는 절대 우리가 갚을 수 없다, 대신 이 원금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갚겠다라고 협상을 해주는 정도로만 개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대리 변제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회복하는 대상자의 부모를 만나서 꼭 말씀을 나눠보고 상의를 들어보고 그들의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세요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 단도박 가족 모임에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의 이 빈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겠구나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민 원장님은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청소년 그 대리변제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부모들의 양육 태도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참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조건 그런 전적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 이 원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청소년은 좀 특별한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청소년 중에서 대리 변제를 계속 해주고 청소년은 굉장히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자기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도박하고 그걸 3차례인가 4차례가 하니까 이 친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 부모한테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변제를 했을 때 애가 부모가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서너 차례 어겼을 경우에 원래 이게 내성적이고 좀 착한 애들은 정말 이렇게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대리변제에 있어서 기본 원칙, 대리변제를 해주면 안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어쨌든 삶이 그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원칙,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담사가 어떤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내담자가 좀 둔감해서 수용성이 없어서 아직은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반영적인 경청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내담자가 겪는 고통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정도 한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청소년의 경우에 어떤 정도의 고통이 적당할까에 대해서 늘 철학적인 고민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통이 너무 세면은 포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에 공포 자극이 오면은 이게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 빛이 내담자가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큰 빛이라면은 이 내담자는 꼼짝도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은 치료적인 고통이 되려면은 끝이 있는 고통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굳어지더라고요. 끝이 있는 고통이라면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렇지만 고통의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 센 그 정도의 빛은 이 내담자가 스스로 갚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덜쳐내는 순간 이 내담자는 그 의지가 한 3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그래서 고통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그 부모하고 내담자하고 논의가 돼야 되죠. 무조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중독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빨리빨리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고통도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은 인간이란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실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견뎌내는 힘을 기르도록 부모도 그렇고 상담사도 그렇고 기다려주고 그 정도의 어떤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뭘까? 이 부분은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제가 있겠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는데, 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자기를 이겨보는 경험이거든요. 자기를 이겨보는 경험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겨내는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늘 그 욕구를 갖다가 고통도 그렇고 그 야생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형계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나 에너지는 좋고 나쁘가 없죠. 순수하죠. 근데 그걸 갖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습관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 에너지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쾌감적으로 자꾸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를 한번 견뎌내는 힘을 경험을 한번 할 때마다 그 전두엽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경험을 반복해 줌으로써 더 그 충동 관리, 욕구 관리의 어떤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할 때 또 그런 설명을 해요.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처음 운전대 잡고 나갈 때 불안이 굉장히 올라온다. 그 불안이 욕구하고 똑같다.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겨내는 경험을 못하면 영원히 그건 녹색 면허증이다. 그 불안을 이겨내면서 100m라도 떨리면서 나갔을 때 그 다음날 다시 운전대 잡으면 200m 나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금창민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대리변제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배우는 것. 예, 아까 전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과정이 생략된 어떤 성취나 아니면 과정이 생략된 고통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독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좀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변제하는 과정에서 뭐 부모와 함께 그 변제 과정을 좀 이렇게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아까 사채업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데려가 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게 이 순간의 어떤 쾌락 이면에 있는 이 엄청난 어떤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교육적인 어떤 접근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리변제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그 질문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하고 오늘 전반적인 행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문제로 그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자조 모임을 권장했을 때 이렇게 저항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이계성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참여를 어떻게 좀 권장하시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단양 모임, 단주 모임, 단도박 모임이 다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단도박 모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단도박 가족 모임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 제가 가족분들한테 이제 중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중독이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약속을 지키는 게 치료다. 어떤 약속을 지킬 건지는 본인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와라. 그 중에 단도박 모임 참석,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것, 외래 오는 것, 그리고 일상에 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그런 일상을 기록해 오라고 하고 그걸 지키도록 하고요. 부모님들에게 꼭 같이 손잡고 단도박 모임 꼭 참석하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같이 가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끝나고 와서 오늘 어땠니? 같이 소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회복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이가 안 가더라도 부모님이라도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꽉 차서 일정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게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 발표자분이나 아니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좀 들여서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발표자분들과 세 분 전문가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도박을 상담한 그 요청하는 그런 도박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나 원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셨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 이렇게 좀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유와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을 점점 이런 기회들을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 그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